자,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 관계. 자, 제가 우리 선생님을 우리 집 된장찌개 맛있게 했으니까 초대를 했어요. 자, 그러면 꼭 와야 되나요? 이런 것은 뭔가 관계는 관계인데 이런 것은 법률 관계가 아니죠. 이런 걸 호의 관계라 그래요. 근데 오셨어요. 근데 먹고 배탈 나 버렸어요. 그러면 배탈 났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죠? 이때는 법률 관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호의 동승 같은 경우는 법률 관계가 아닌데 교통사고가 나면 무슨 관계로 바뀔까요? 법률 관계, 즉 권리 의무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법률 관계는 다 권리와 의무 관계로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법률 관계, 법률 관계의 법률 관계란 인간의 사회생활 관계 가운데 자, 뭐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가 법률 관계랍니다. 법률 관계란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입니다.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자의 지위를 의무,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자의 지위를 권리. 그래서 보통은 법률 관계는 권리와 의무 관계로 됩니다. 알겠죠? 요컨대 법률 관계는 무슨 의무 관계다? 권리와 의무 관계로 됩니다. 법률 관계는 당사자가 의용하는 법률 효과가 법에 의해서 보장 실현된다는 점에서 도덕관계, 종교관계 같은 인간관계와 구별됩니다. 법률 관계와 구별되는 개념. 인간관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나 보통은 법률 관계 아니죠. 자, 옆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 것은 무슨 관계예요? 인간관계. 인간관계나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법에 의해서 규율받지 않은 가족, 종교, 도덕관계 같은 것입니다. 자, 인간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별은 법에 의해서 보장 실현되는 이 유무로 결정됩니다. 자, 호의관계입니다. 자, 호의관계는 보통은 법률관계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호의 동승입니다. 무슨 동승이라고요? 예. 그래서 호의관계란 인간관계 중에서 법적으로 구속받으려는 의사 없이 행해지는 생활관계입니다. 갑이 을에게 집에 가는 길에 호의로 차를 같이 타고 가자고 하는 경우처럼 사람이 좋아서 호의를 베푸는 관계입니다. 효과. 자, 요거죠. 호의관계는 원칙적으로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법률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행청구권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동행을 해서 계속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는 혼자 가세요. 나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나를 태워줘야 될 의무가 있잖냐. 이런 권리관계를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예외적으로 동승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호의관계가 무슨 관계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동승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대표적으로 무슨 사고일까요? 교통사고가 나타날 수도 있죠. 자, 그래 발생하면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호의 동승자가 그 운전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집 된장찌개 먹고 탈이 나서 식중독 걸렸다 그러면 이제 법률관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무상이라 하더라도 무상 동승을 이유로 운전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고 동승자에게 과실 있는 경우에만 자초한 손해 등의 표현을 통해 가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법리를 적용하고 운전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몇 대 몇 이게 과실상계야. 알겠죠? 그래서 너도 호의 동승자 너도 어느 정도 부주의가 있었잖냐라고 나타나면 과실상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 안 되면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자, 보통은 호의관계에서는 무상 동승이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사고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의 목적, 호의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피해자의 동승 경위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사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배상액을 강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감경 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차량의 무상으로 동승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 이행을 촉구하여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호의 동승은 원칙적으로 법률 관계가 아닌데 이것만 알아두세요. 교통사고 같은 것이 발생을 하면 무슨 관계로 바뀐다? 그러면 잘하면 무슨 상계가 나타날 수도 있죠. 과실상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권리와 의무. 권리란 일정한 구체적 이익, 자, 즉 법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법에 의해서 권리 주체한테 주어지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와 비슷한 개념이 권한, 권능, 그리고 권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런 것도 다 큰 의미에서 권리라고 하는데 엄격하게는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자, 권한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그에게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자, 대리는 대리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대리 권한이 맞습니다. 법인 이사의 대표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권한이라고 해야 맞아요. 지위 또는 자격이죠. 그래서 권리가 아닌 권한이 된다. 자, 그래서 대리 권한, 대표 권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권능입니다. 자, 권능은 자 여러 가지 그 권능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즉 소유권이란 권리 안에는 그 권리의 내용인 그 소유 대상물을 사용할 권능, 수익할 권능, 처분할 권능이 결합해서 소유권이란 권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능들의 합계가 뭐가 된다는 거죠? 권리가 된다는 거죠. 자, 권한입니다. 권한이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원인을 말하는데 지상권이나 임차권과 같이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이 권한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권리하고 구별되는 개념으로 권한, 권능, 권한인데 이쪽에 시험을 나오는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합쳐서 그냥 큰 의미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권리. 그래서 엄격하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근데 반사적 이익은 틀려요. 반사적 이익은 권리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반사적 이익이란 법이 일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함에 따라 다른 사람이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을 자 의미합니다. 첩계약에서 첩에게 증여된 토지는 그 증여자가 첩에게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자, 이것은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거예요. 결과적으로 첩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 부릅니다. 그런데 이건 첩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랑 권리를 갖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 누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으로써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한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자가 이익을 보는 거, 이것이 무슨적 이익이라 그래요? 반사적 이익. 여러분 반사적 이익 많죠. 예를 다른 쪽으로 행정법적으로 들어볼게요. 옛날에 주유소에 거리 제한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내가 주유소를 하고 있어. 그런데 내 주변에 주유소를 세울 수 없는 것은 거리 제한 때문에 못 세운 거죠. 그러면 그 거리 제한 때문에 내가 무슨 이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반사적 이익을 얻고. 그렇다고 해서 주유소를 거리 내에 설치를 인정을 해버렸어요. 인정을 했어. 그래서 둘이 경쟁을 해. 아이씨 손해가 있네 이거. 그렇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반사적 이익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실제로 거리 제한이 없어져 버려서 손해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첫 계약은 무효입니다. 당사자 간의 무효예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첩한테 부동산을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무효니까 돌려줘야 되죠. 아니, 자, 둘이 첫 계약을 했어. 그래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 근데 이 첫 계약이 무효니까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맞죠.
근데 돌려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에 있거나 노무를 제공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나는 반환을 청구 못해. 근데 그게 불법이구나. 첫 계약이 불법이죠, 그럼. 주고 싶어서 준 거 아니야? 안 돼요. 저 당사자끼리 토론은 일단은 하지 마세요. 자, 첫 계약은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에 있거나 노무를 제공했을 때는 그 반환을 청구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이 불법자가 부동산 소유권,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건 권리가 아니라 무슨적 이익이다? 반사적 이익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권리의 반대편에 뭐가 있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란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자기 의무 또는 하지 않아야 될 부자기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법률상의 구성을 말하고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권리 의무는요, 권리가 있고 반대편에 의무가 있는 게 원칙인데 권리만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 권리와 의무는 대응되는 것이 원칙이나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자, 공고 의무라든지 자, 법인 쪽에서 많이 나와요. 등기 의무라든지 감독 의무가 있으며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형성권들입니다. 취소권, 해제권 같은 형성권인데 조금 있다가 공부가 될 겁니다. 알겠어요? 권리의 종류입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자, 첫 번째 무슨 권이라고 써져 있죠? 인격권. 자, 이렇게 초상권도 인격권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저 볼수록 잘생겼죠? 자, 전체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시면 부분 나눠보세요. 그러면 볼만하죠. 이런 게 인격권이에요, 초상권 같은 거. 그 외에도 뭐죠? 명예라든지, 자, 어떤 뭐 신체나 이런 거요. 인격권이나 사람의 생명, 자유, 재산,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에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인격권은 죽은 후에도 미칩니다. 사후에도 미치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인격권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인격권 침해.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후구제수단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은 하지만 이러한 사후구제만으로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점에서 판례는 사전 예방구제수단으로 침해기 방지 청구권 같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 구제수단, 그런데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 구제 수단으로 침해기 정지, 방지 등의 금지 청구권도 인정됩니다. 자, 그래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예방적 구제 수단으로 금지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대부분 뭘까요? 자, 읽어보세요. 재산권에 관한 겁니다. 자, 아까 민법 총칙은 신분권에 대한 총칙이 아니라 물권이나 채권 같은 재산권의 총칙이 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의 시험 범위가 뭐예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재산권이 문제입니다. 재산권은 그 내용인 이익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모든 재산권 중 재산권이 소유권입니다. 알겠죠? 소유권이 일정하게 원래 권리의 소유권자가 권리를 제한하면 제한 물건이 탄생하는데 이것이 사용 쪽에 제한을 하면 용익 물건이 되고 처분 쪽에 제한을 하면 담보 물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권, 저당권 같은 물건, 매도인의 대금 청구권과 같은 채권, 특허권이나 실용실황권, 저작권, 상표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도 오늘날 재산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인격권이나 신분권 등은 재산권이 아니에요. 비재산권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자, 신분권. 가족 간의 신분에 따른 생활 이익을 내고자 하는 권리인데 일정한 신분을 전제로 법률관계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신분권이라고 하며 권리보다 의무의 색채가 짙고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사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일신전속적 권리입니다. 자,
가족법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이 미성년자일 때는 친권자로서의 권리가 있죠. 근데 애들이 성년이 딱 되는 순간에 부모는 무엇을 하죠? 그 친권자의 권리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그래서 저들이 성인식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법정 대리인 탈퇴식을 해야 돼요. 자, 사원권입니다. 사단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게서 사단에 대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의 권리 의무를 총칙해서 사원권이라고 합니다. 사원권은 자위권으로 이익배당 청구권이나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 같은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공익권으로서 결의권이나 소수 사원권 같은 것도 이론상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법인 배구협회는 누가 참가할까요? 여러분이나 저가 참가할까요? 배구인들이 참가할까요? 배구인들이 참가해서 사단법인 배구협회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그들이 사단법인에 대해서 그 소속원이 갖는 권리가 사원권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재산들의 모임체야. 자, 재단법인은 무엇의 모임체라고? 자, 재산들의 모임체인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립학교 나오신 분들은 전부 다 무슨 법인이죠? 재단법인이야. 사람들의 모임체는 사단법인이고 사단법인 축구협회, 배구협회, 라이온스 클럽 이런 거고 재단법인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재단법인입니다. 재산들의 모임체.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 내가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알겠어요? 왜? 법인이 우리 시험범위 안에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법인은 아니면 뭘 공부할까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공부합니다. 만세? 자,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지배권입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하고 책을 읽을게요. 자, 허리를 펴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은 현대시대에 맞는 얘기요? 안 맞는 얘기요? 안 맞는 얘기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죠. 근데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내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다.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자다. 그러면 물건을 내가 직접 지배하는 거죠. 그렇다고 좀 해줘. 그래서 대표적인 지배권은 물건입니다. 대표적인 지배권은 뭐라고요? 물건. 그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지배권이 뭘까요? 소유권입니다. 알겠죠? 그거 생각하면서 읽어요. 지배권이란 권리의 객체. 자, 권리의 반대편에 있는 게 객체입니다. 그걸 직접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권리의 내용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타인의 행위를 개입시키지 않고 사람의 행위를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청구권과 다릅니다. 물건이나 준물권, 지적재산권, 친권, 인격권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은 뭐가 지배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배권은 소유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청구권입니다. 자, 청구권. 자, 사람이 사람한테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가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중에 청구권은 뭐냐고 물어봐 주세요. 채권이에요, 채권. 자, 그래서 봐봐요. 자, 우리 둘이 내 아파트 1억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시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아직 소유권 변동이 되기 전에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4천만 원, 잔금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전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각각 날짜에 나는 계약금을 받을 권리가 있죠. 자, 중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죠. 잔금을 청구하면 저쪽은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전 등기까지 끝나서 소유권이 변동되면 그때부터 지배권이고 물건이고 그러기 전까지는 뭐가 존재해요? 일정하게 행위를 요구하는 청구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타인의 행위가 개입되는 권리가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채권 이꼬르 청구권이냐? 그건 아니고 청구권은 채권보다 훨씬 넓은 개념인데 가장 대표되는 청구권은 뭐다? 채권이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봐요. 우리는 정리되지 않은 지식은 지식이 안 되니까. 자, 가장 대표적인 지배권은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장 대표되는 청구권은 뭐라는 거야? 채권입니다. 읽어봅니다.
자, 그러나 청구권과 채권은 같은 뜻이 아니라 무엇이 더 넓은 개념이야? 청구권이. 자, 청구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 즉 자기나 부자기를 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전형적인 청구권은 채권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물권에서도 발생하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같은 물권적 청구권도 있고 신분권에서 발생하는 상속회복 청구권 같은 것도 있고 무채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청구권은 채권에서만, 자 사회가계는 만회법칙이 있죠. 채권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선생은 뭐라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청구권은 뭐라 그랬죠? 채권이다. 가장 대표적인 물권은 뭐라 그랬죠? 지배권은 물권이라 그랬죠. 물권. 그중에 소유권이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시겠어요? 일단 틀만 정해. 하시겠어요? 자,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먼저 동그라미 쳐놓고 책을 읽겠습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말이 나와요. 형성권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모든 상황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를 개입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예를 한번 해봐요. 차임 연체기 2기에 달했어. 그럼 참아줄 수도 있죠. 아유, 참, 상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더 연기해서 보증금에서 까고 연기할 수도 있는데 도저히 이제 못 참고 계약을 해지를 청구해 버립니다. 해지 청구권을 행사해. 그러면 해지가 돼버린 거예요. 나 해지 당했어 이렇게 행위를 요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해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법률관계만 나타나요. 임대차 계약은 소멸하고 그 다음에 법률관계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의 해지권이나 해제권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형성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취소권은 뭘까요? 반드시 예컨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처럼 이 미성년자가 개입한 법률행위가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건을 갖추면 그냥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냥 취소가 된 거야. 어떤 행위를 개입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자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했죠?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 즉 법률관계의 변동, 그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그냥 확정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징, 형성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상대방이 너무 불리해져요. 자, 형성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자, 무엇의 대상이 돼요? 제척기간의 대상이 돼요. 자, 차이점은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만은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의 원용, 자, 소멸이 되는데 절대적 소멸설이 5설인데 이때 있죠.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원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연히 고려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이죠? 10년이죠. 자, 근데 10년이 지났어. 그래서 채권자인 내가 10년이 지난 채무에 대해서도 좀 변제해 주시오. 그랬더니 변제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법원은 소멸시효 지났구만. 그렇게 판결을 않고 당사자가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디라고 주장하지 않은 이상 그냥 채권 채무 관계로 인정을 해줘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은 이상 그대로 변론주의 원칙상 그냥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 채권자, 채무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언제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네. 그러면 절대적으로 소멸된 거예요. 근데 제척기간은 어쩌냐고 물어봐죠. 제척기간은 그 기간이 제척기간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소멸해.
그러니까 재판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척기간이 지났는가 안 지났는가 판단해서 지났으면 당연히 인정이 안 돼 버립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자, 제척기간의 대상이 됩니다. 자, 종류. 자,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형성되는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 대부분의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동의권, 취소권. 그러니까 취소권 같은 거를 그 형성권이라고 그랬으니까 취소권자가 이미 정해져 있어야 될까요? 안 정해져 있어야 될까요? 법이 정해놨어. 그리고 추인권, 계약의 해제 해지권. 계약의 해제 해지권도 자유로운 계약의 해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해지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우리 둘이 계약을 맺고 우리 둘이 없었던 얘기로 합의해서 하는 거 해제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해제 계약이라고 해요. 또 하나의 계약이야 그게. 근데 해제권은 채무 불이행이라는 일정한 요건을 꼭 갖췄을 때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상계권. 자, 상계권을 한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알아요? 한 글자로 줄여봐. 퉁. 그렇습니다. 퉁 치는 거. 퉁 치는 거. 자, 예약, 일방 예약 안결권 같은 안결권도 자, 형성권입니다. 자, 대부분은 뭐라 그랬죠? 형성권이라는 정의 자체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의해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 즉 반드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 즉 소를 제기해야만 형성권으로 인정되는 것이 자, 대표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자, 뭐라고요? 채권자 취소권. 자, 채권자 취소권은 여러분 재산 빼돌린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나 채권자고 이분이 유일한 재산이 있는데 나는 그 재산 믿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채무 불이행이 계속되고 있어. 그런데 집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자, 그럼 민사소송법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집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재산이 어느새 이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반대급부 안 받고 넘겨버렸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경우 이 채권자가 이 두 법률 관계가 지금 대등한 관계가 아니겠죠. 만약에 반대급부가 정확히 금전을 받았으면 거기다 압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거의 증여 비슷하게 그냥 10억짜리인데 그냥 5천에 그냥 거래가 됐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채권자가 이 두 법률 관계에 끼어들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 채권자 취소권을 사인한테만 인정하면 사적인 법률 관계가 너무 침해가 될 가능성이 커요, 안 커요? 크죠. 그래서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밖에도 입양 취소권도 있고 친생 부인권도 있습니다. 자, 재판상 이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합의이혼이 있지만 재판상 이용권은 형성권이에요. 근데 이 형성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합의이혼하고 틀려요. 자, 근데 이쪽은 제가 좀 등한시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법 문제니까. 우리들은 시험법이 아니거든요. 시험법이 아닌 걸 그렇게 크게 내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도 꽤 중요합니다. 명칭은 뭐라고 써져 있어? 그런데 실질은 무슨 권이야? 형성권이야. 자, 뭐뭇의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권. 자, 그 다음에 뭐뭇의 증감 청구권, 증감이나 감액 청구권은 형성권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가 전부 다 뭐라고 붙어 있지만은 청구권이라고 붙어 있지만은 형성권입니다. 자, 그래서 뭐뭇의 매수 청구권, 증감 청구권, 감액 청구권. 자, 이런 것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성권. 자, 봐봐.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지료 증감 청구권. 자, 그 다음에 뭐뭇의 소멸 청구권도 하나 써봅시다. 소멸 청구권도 많아요. 전세권 소멸 청구권,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 감액 청구권, 매수 청구권 전부 다 뭐예요? 매수자가 청구권이라고 붙어 있지만 청구권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형성권입니다. 참고적으로 공유자가 하나 부동산을 두 사람이 공유했다고 합시다. 우리나라의 공유가 생각보다 많아요. 나중에 경매 같은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공유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상속재산이 공유로 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자식들 2명 놔두고 죽어버리면 공유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형제들이 사이가 이럴 때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 그러면 공유물 분할하자 하고 청구하면 한 사람이 분할을 청구권을 행사해도, 자, 그러니까 둘째가 분할을 청구해도 첫째가 거부할 수 없어요. 분할이 되는 겁니다. 끄떡끄떡 해줘요. 분할이 되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입니다. 자, 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객관식에. 근데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뒤쪽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청구권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이 끝나는 형성권의 구조는 뭐뭇의 매수 청구권, 뭐뭇의 증감이나 감액 청구권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전세만 들어가면 무조건 그런 그렇죠. 형성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 앞에 예를 들어 전세 지상 치료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어도요? 그렇지. 아니, 그런 거 들어가 있어야지. 이런 거 들어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하고 소멸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그럼 앞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편법을 얘기했더니 선생님은 정법을 말하고 있어. 자, 공유물 분할 청구권,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료 증감 청구권, 지상권 소멸 청구권, 전세권 소멸 청구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전세금 반환 청구권 이런 거 청구권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소멸 이런 게. 알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무슨 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매매 대금 감액 청구권, 임차인 전차인의 매수 청구권 같은 것이 여기 뭐라고 했죠? 형성권이에요. 다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은 일방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요건을 갖췄을 때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세권 청구권은 그거는 청구권이지. 전세권 소멸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그냥 청구권이지. 그 형성권이거든요. 소멸자가 없으니까 소멸이가 지금 선생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그러면 안 돼. 전세권과 관련된 청구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다 청구권인데 전세권 소멸 청구권이나 여기에 써져 있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 형성권이라는 뜻이다. 알겠죠? 자,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그럼 뭘까요? 청구권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알겠다고 해줘 얼른. 네. 시험에 이렇게 구분돼서 나온다 이거. 그럼요. 화났어요? 자, 여기 민법전에 청구권을 표기된 권리 중에 그 본질이 형성권인 것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입니다. 자, 뭐뭇의 매수 청구권은 뭐라 그랬죠? 형성권이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입니다. 매매에 있어서 자, 매매 예약 완결권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형성권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시험범위는 가담법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만은 자, 매매 계약의 일방 예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방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예약 완결권의 조건을 갖추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권이 된다는 거야? 형성권이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정신 좀 차립시다. 정신이 하나도 없죠 지금. 서로 이로 좀 해주세요. 자,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제수처로 설명을 합니다. 자, 뭔가를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반대편에 서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항변권이에요. 알겠죠? 네. 자, 여러분 아까 이 사례에서 마지막에 제가 잔금을 청구할 때는 절에간 색시처럼 잔금 5천만 원만 지급하고 맙니까? 이 청구권에 대해서 중도금은 그냥 지급을 해야죠. 근데 잔금을 청구를 했어요. 이 청구권에 대해서 그냥 5천만 원만 지급하고 마십니까?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자고 나올까요? 이 말을 뒤집어서 읽으면 5천만 원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5천만 원 지급을 못 하겠다.
거절하겠다고 나오겠죠? 그렇다고 좀 해줘. 이것을 동시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동시행의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자, 항변권이나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급부하기를, 자, 청구권 행사가 먼저 있어야 돼,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급부하기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항변권. 그러니까 청구권 행사도 없는데 막바로 거절한다는 건 말이에요, 막걸리요. 말이 아니죠. 오늘 막걸리 뭐 드실래요? 오늘 첫날 공부했던 기념으로. 무슨 막걸리 좋아하셔요? 이런 게 녹음이 되본다는 거죠. 헛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무슨 막걸리? 지평? 이런 타인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라 그 작용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저지시키는 권리예요. 특징, 항변권의 행사 여부는 전적으로 권리자에게 맡겨져 있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권리자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내가 동시행의 항변권 같은 그 권리자의 원형이 없으면 법관은 직권으로 고려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자, 내가 5천만 원 지급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잔금 지급. 그럴 때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자고, 자,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냥 5천만 원을 이행하라고 그냥 재판이 돼본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연기적 항변권인데 잠시 연기, 에이드 미닛. 이게 연기적 항변권이야. 그러면 아까 사례에서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자.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이 여기에 대표되고,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건 뭐냐면은, 자, 보증인이 있고 주채무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그 채권을 행사하러 와요. 그럼 보증인은 내가 보증 썼으니까 하고 변제를 하는 게 아니라 주채무자한테 먼저 달라고 해라. 채권이라는 말은 독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채무자한테 먼저 가라. 그리고 그 주채무자의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검색을 먼저 해라. 그 채고와 검색이 끝날 때까지 나는 못 하겠다. 거절하겠다. 그래서 주채무자의 채고 검색으로 재산이 진짜 없어. 그러면 보증채무자가 변제를 해야 돼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보증 쓰지 맙시다. 자,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연기하는 거예요. 최고 검색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연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구적 항변권입니다. 상속인의 한정 승인의 항변권,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항변권. 아까 소멸시효도 당사자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랬죠. 원용을 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론주의 원칙상.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있죠. 소멸시효가 됐는데도 내가 소멸시효 위에도 변제를 청구하면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이상 그냥 내가 채권자 채무자가 되고 변제가 되면 있죠. 자, 그냥 변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알겠습니까? 다만 제척기간은 법관이 제척기간에 걸리면 아예 그냥 기각시켜버립니다. 각하시켜버려요. 소송 대상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상속인의 한정 승인 같은 건 알아둘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시험하고 상관은 없는데 우리 인생 살면서 꼭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러분의 아버님,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보통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이 남겨질 가능성이 있죠. 즉 채무도 다 상속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도저히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럴 때는 가정법원에 가셔서 해야 돼요. 자, 상속인의 한정 승인이라든지 상속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상속인의 한정 승인도 어디서 항변권인데 한번 상속인의 한정 승인을 받고 나면 자, 더 이상이죠. 상속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알겠죠? 어디서 하라고요? 가정법원에 가셔서 하셔야 돼요.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모르는 게 좋겠어요? 모르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자 부모님이 재산을 남겨줄 것이 별로 없거나 그러면 아니 그런데 플러스 재산, 적극 재산만 남겨주면 필요 없죠. 자 소극 재산도 상속된다는 사실 알죠? 자 그다음에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점유권은 자 여러분 절대권이 지배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유권은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저작권도 대표적인 물건이에요. 자, 그래서 지배권입니다.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뭐뭇의 매수 청구권, 매매 일반 계약 안결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자, 상속 회복 청구권은 자, 이건 공부 안 했죠, 이런 거. 형성권이 아니라 자, 신분법에서 나타나는 청구권입니다. 아시겠죠? 맞출 수 있다고 좀 해줘요. 제발 맞출 수 있다고 해줘. 네. 5번. 자, 절대권과 상대권. 자, 물건은 전부 다 지배권인가 동시에 절대권입니다. 그래서 사이에 사람이 안 끼어 있는 게 절대권이야. 그래서 절대권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없고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자, 제가 이 책의 소유권자임을 누구한테 주장할까요? 내가 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소유권자잖아. 누구한테서든지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죠. 이게 절대권이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제가 이분한테 1,000만 원 받을 채권은 비슷하게 생긴 이분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안 된다고 생각해봐. 안 되죠. 이건 무슨 권이에요? 상대권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상대권이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대부분 채권과 같은 것이 상대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신전속권이 있습니다. 일신전속권. 자,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자, 그리고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있는데 크게 큰 의미는 없어요. 한번 읽기만 합니다.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이란 권리가 고도로 인격적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전되어서는 의미가 없는 것인데요. 양도 상속의 제한을 받는데 친권 및 부부 상호간의 권리 등과 같이 양도 상속이 모두 불능인 것과 양도 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처럼 양도만 불가능하고 상속은 가능한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밖에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란 권리자가 자신이 직접 행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타인이 권리자를 대리하여 또는 대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행사상 대위라는 말은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대해서는 채권자 대의권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채권자 대의권도 뒤에서 따로 나와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제3채무자한테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그런 것 같다 그러세요. 이 두 종류의 일신전속권은 대개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자료 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속하지만 권리자가 행사할 뜻을 표시한 이후에 상속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입니다. 즉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지만 상속에 관해서는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갑다 그래요. 비전속권입니다.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타인에 대해서 대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대부분의 권리는 자 비전속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을 떠나서 존재하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입니다. 다른 권리에 의존하는 권리를 종된 권리라고 그 다른 권리를 주된 권리라고 합니다. 원본 채권이 주된 권리 그러면 이자 채권은 뭘까요? 종된 권리입니다.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에 의존하고 그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주된 권리가 시효로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합니다. 10년이 지나서 소멸했어. 소멸시효가. 그런데 4년째, 5년째, 6년째 아직 소멸되지 않은 이자 채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대권입니다. 기대권은 조건부 권리 또는 기한부 권리처럼 장래 남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하여 법이 보호를 해주는 권리입니다. 기대권도 기성의 권리처럼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행사와 자, 접으세요. 여기를 딱 접어놓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네 맘대로 하라는 게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라는 거야. 이걸 이제 권리 행사에 관한 공부를 쭉 해 나가는데, 자, 오늘 약 20페이지 정도 공부를 했죠. 맞나요? 그죠? 이보다 조금씩 더 나갈 겁니다. 30페이지 정도씩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문제도 풀 겁니다. 여러분은 집에 가서 예습보다는 복습을 조금 해가지고 오세요. 예습은 사실은 어려워요. 민법의 특징상 저 뒤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앞에 설명의 도구로 막 쓰인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때그때 복습을 주로 하시고, 제가 문제 드린 거 있죠. 풀 수 있는 범위까지 풀어보세요. 100% 풀려. 진도하고 딱 맞춰놨어. 그리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할까요? 그 진도 범위까지만 풀까요? 진도 범위까지만, 이거 눈치가 있으시면 알아. 이거 어디까지 공부했고 어디까지 문제다. 그 차례를 맞춰놨으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좀 옆에 가까이 풀어보는 이유가, 대관절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기출문제 중심으로 차례대로 만들었으니까, 자, 시험이 어떤 수준으로 나오는가 그 감각이 생기겠죠.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위대한 결심을 하신 줄 압니다. 네, 처음 가졌던 그 결심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소중한 그 결심을 꼭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교수진과 강사진이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릴게요. 자, 여러분도 열심히 해주세요. 자, 합격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